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지난번 시간엔 한자를 쓰는 기초 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점부터 삐침 그리고 파임까지 써가면서 한자에 쓰이는 모든 필법을 조금씩 써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쓰기 시간의 연장으로 10개의 글자를 필법에 맞춰서 써볼 텐데요. 무작위로 10개를 고르기보다는 우리나라 대표 성씨 10개를 함께 써볼 예정인데요. 자신의 성씨를 한자로 예쁘게 쓸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을 보며 함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성씨가 있죠. 10개를 다 써도 우리나라 인구의 63%밖에 안 됩니다. 다 쓰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른 성씨도 나중에 함께 써보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 글자는 연필로 쓸 예정입니다. 연필은 스테들러 133이고요. 2B, 2B 연필입니다. 더 두께감 있는 표현을 하고 싶으시면 4B, 4B 연필을 쓰시면 됩니다. 연필을 깎고 너무 뾰족하지 않게 조금 갈아줬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함께 쓰는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제일 많은 성씨 김씨입니다. 쇠금이라고 읽지만 황금에 쓰이는 금이죠. 돈의 뜻도 함께 가집니다. 성씨로 읽을 때는 김이라고 읽습니다. 쇠금은 도끼나 창처럼 쇠로 된 도구, 무기를 만들 때 쓰는 거푸집을 본뜬 상형 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후대에 점 두 개가 임금 왕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의 자형이 되었습니다. 해서체로 쓰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쇠금을 쓰실 때는 오각형 모양의 안정된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쓰세요. 금자탑이라고 하죠. 쇠금 모양의 탑을 금자탑이라고 하듯 높지만 안정감 있게 쓰기 위해서 가급적 두 번째 획을 쓰실 때 생각보다 좀 위에서 시작하면 아래 공간을 마련하기 쉽습니다. 내부를 좀 큼지막하게 써주면 지금처럼 얌전한 글씨가 완성이 되고요. 여기서 내부를 좀 작고 좁은 느낌이 나게 쓰면 힘이 실린 글씨가 완성됩니다. 본인의 취향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흘려 쓰면 행서로 이런 모양이 되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제 두 번째 성씨 이씨를 써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오얏리라고 부르죠. 오얏은 자두의 옛말입니다. 오얏리 이 글자는 갑골문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도 나무 목 아래에 아들 자가 있어서 나무가 맺은 열매, 과실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형으로 변했는데요. 오얏리는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쓴 해서는 나무목 아래에 두 획을 조금 길게 썼고 아들 자의 가로획도 그 폭에 맞춰 썼죠. 이러면 제일 안정적인 구조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나무목을 좀 좁게 쓰고 아들 자의 폭을 이렇게 넓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러면 뭐랄까 좀 더 예스런 분위기가 나죠. 또 하나는 나무목을 쓸 때 아들 자를 품을 정도로 넓게 써주는 겁니다. 이러면 안정적이면서도 글씨에 힘이 느껴지죠. 또한 아들자를 이런 모양으로 써주면 개성 있는 글씨체가 완성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서체는 없으니까 이것도 취향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얏리를 흘려 쓰면 행서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만 하세요. 이제 세 번째 성씨 박씨입니다. 성씨 박이라고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글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애써 한번 써보겠습니다. 박은 나무 목과 점 복이 만났죠. 원래 뜻은 나무의 껍질을 뜻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나무를 뜻하면서 순박하다, 꾸밈이 없다, 소박하다에 쓰고 인정이 두터운 후박하다에도 씁니다. 지금처럼 성씨의 박은 이런 모양으로 쓰지만 이렇게 쓰는 박도 있습니다. 뜻은 같은 뜻인데 나무 목 옆에 직업에 업을 붙인 모양으로 이것도 박이에요. 이 글자 쓰실 때 나무 목의 첫 획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요. 3분의 1 지점 정도에서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점 복의 세로 획은 왼쪽 나무 목보다 살짝 길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점은 조금 길고 크게 눌러줘야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세로로 나누었을 때 4등분이 되도록 구조를 머릿속에서 짜주세요. 저도 자주 연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흘려 쓰면 이렇게 행서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성씨 최씨입니다. 이 글자의 구조는 뇌산 아래에 새 추가 붙은 모양이죠. 새추는 꼬리가 짧은 작은 새를 뜻합니다.
반면 새조는 다리가 뚜렷이 보이고 꼬리가 긴 새가 새조예요. 큰 산에 날아가는 새를 그린 것으로 높고 크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높을 최라고 부르죠. 글자를 뜻 그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은 이렇게 변하고 새는 이런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해서자형은 이렇게 되었죠. 이 글자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외산의 너비와 세추, 세로획의 시작을 맞춰주시고요. 왼쪽으로 삐침이 나간 만큼 마지막 가로획도 밖으로 요만큼 빼주시면 안정적 느낌이 납니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높을 최는 좀 빠르게 쓰면 힘이 있고 멋진 행서체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정자체, 해서체를 자주 연습하면 행서는 자연스럽게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5번째 성씨, 정씨입니다. 나라 정이라고 부르는 글자죠. 이건 술잔을 뜻하는 우두머리 추 밑에 제단을 뜻했던 큰 대가 있는 제사전이라는 글자에 고을 읍이 붙은 구조예요. 제사 지내는 마을, 그래서 나라 정이 되었습니다. 고을읍은 글자의 오른쪽에 붙을 때만 고을읍이 변한 거고요. 왼쪽에 붙으면 언덕부가 변한 겁니다. 성씨가 단어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글자는 정중하다라는 말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형이 되었는데 이 글자 혹시 더 힘있게 표현하고 싶다면 오른쪽 고을읍을 약간 아래에서 시작해 주시고 마지막 획을 좀 더 길게 늘리면 완전 다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글자 행서로 조금 흘렸으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연습은 해서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6번째 성씨, 강씨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미와 여자, 여가 합쳐진 모양이죠. 여자, 여가 들어갔으니 쓰기 어려운 글자 중 하나인데요. 이 글자는 갑골문에서 양 아래에 여자, 여가 있었고 지금의 자형으로 변했습니다. 양의 뿔로 만든 장식을 머리에 쓴 여인을 그린 거예요. 모계사회였던 당시 숭배의 대상을 뜻합니다. 지금은 성씨로만 쓰이지만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글자 예쁘게 쓰려면 우선 오각형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가로획의 간격을 신경 써서 써주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한 길이지만 하단으로 갈수록 살짝 길게 해주면 괜찮고요. 여자 여의 가로획도 그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길게 그어주는 게 포인트죠. 조금 힘있게 쓰려면 첫 번째 획을 삐쳐 올려주고 여자 여의 첫 번째 획의 마지막을 이렇게 좀 길게 써도 무방합니다. 흘렸을 때는 위 두 점과 여자 여가 살아있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째 성씨죠. 나라 조를 써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달릴 주가, 소리를 나타내는 닮을 초를 안고 있는 모양입니다. 설문회자에서는 이 글자를 달릴 추를 써서 설명했는데 원래는 빨리 달아나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전국치룽 조나라가 이 글자를 쓰면서 성씨로 자리 잡은 글자죠. 이 글자 예쁘게 쓰려면 닮을 초에 있는 달월의 높이를 달릴 주의 두 번째 가로획의 높이 정도에 맞춰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글자는 달릴 주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행서로 넘어가는 과정의 모양인데요. 해서에 적용하기도 하죠. 이걸 좀 더 흘려서 쓰면 이런 모양의 행서가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8번째 성씨로 넘어갑니다. 지금 쓰는 글자 윤입니다. 갑골문에서는 이랬습니다. 그리고 손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모양이죠. 바로 손을 뜻하는 또 위에 삐침을 하나 더한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 글자 원래 뜻은 붓을 잡은 손을 뜻했습니다. 고대에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글자를 다스릴 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씨로만 쓰고 있지만 원래 뜻은 붓을 잡은 뜻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이 글자 안정감 있게 쓰려면 두 번째 가로획을 좀 길게 뽑고 역시 간격 잘 유지해 주면서 왼쪽으로 향하는 삐침의 끝을 긴 가로획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편 이 글자도 힘있게 쓰겠다고 한다면 첫 번째 획과 세 번째 획을 짧게 써보세요. 우상향하게 쓰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 힘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도 행서로 이렇게 살짝 흘렸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째 성씨, 장씨입니다.
흔히 베풀장이라고 부르는 글자죠. 활궁과 길장이 만난 글자로 길장은 머리가 긴 어른의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옛 글자의 모양으로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의 자형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쉬운 글자입니다. 활이 길게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팽팽해지는 뜻을 가졌어요. 그 뜻이 아직 그대로 남은 게 바로 긴장입니다. 후대엔 커지고 넓히는 뜻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확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넓게 펼친다는 뜻에서 베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글자의 묘미는 역시 활궁에 있습니다. 각이지게 꺾어가면서 써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길장의 가로획을 활궁 아래의 선과 맞춰주면 안정감 있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얌전하게 썼는데 이 글자 힘있게 쓰려면 활궁에 더 각이 지게 써주세요. 그리고 길장의 마지막 획의 각도를 살짝 옆으로 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활궁을 좀 더 흘려서 이렇게 써주면 더 멋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서로 이어져서 이렇게 흘려 쓰는 필체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성씨, 임씨입니다. 이 글자는 대부분 아시는 글자죠. 옛 글자의 모양도 이렇게 나무목 2개였습니다. 나무목이 2개가 붙어서 숲을 이루어 숲을림이라고 합니다. 나무목 3개가 모이면 나무가 더 많은 숲을 3이 되어 둘이 붙으면 삼림이 되죠. 이 글자 쓰실 때 유의할 부분은 첫 번째 나무목의 마지막 획을 점으로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나무목의 삐침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무목의 가로획은 우상향하되 같은 높이를 유지해 주세요. 마지막 획은 너무 길지 않게 마무리합니다. 힘있게 쓰고자 하신다면 앞에 있는 나무목을 좀 작게 쓰면서 뒤에 나무목의 세로획을 꺾어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서는 여기서 좀 더 흘려서 이렇게 나무끼리 만나게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필법을 활용한 글씨 쓰기 시간으로 10개의 우리나라 성씨에 대해 함께 써봤습니다. 성씨를 다 다루진 못했지만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함께 쓰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서체는 본인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꼭 제가 쓴 글씨를 그대로 따라 쓸 필요는 없지만 제가 설명한 유의할 부분과 글자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포인트 등은 자주 쓰시면서 숙지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봐주시고 함께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